인생이라는 긴 길을 걷다 보면 문득 내가 잘 걸어온 게 맞나 뒤돌아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내 몸 하나 부수대라 일하며 쌓아 올린 삶인데 요즘 들려오는 세상 소식에 마음이 어지럽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은 다 저만큼 번다더라 하는 말들이 마치 나만 뒤처진 것 같았던 기분이 들게 하고 때로는 지난 세월의 고생이 서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세상이 말하는 평균이라는 잣대로 우리의 귀한 인생을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9사람이 땀 흘려 거둔 결실과 단 한 사람의 거대한 행운을 섞어버리면 대부분의 성실한 삶은 보잘것없어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오늘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과 함께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며 상처받지 않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드는 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손때 묻은 낡은 가방 안에는 아직도 빛바랜 사원증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평생의 청춘을 바친 일터의 문을 열어주던 저에겐 훈장과도 같았던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달아빠진 모서리를 손끝으로 쓸어보면 삑 소리와 함께 굳건히 열리던 그 쇠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은 제 앞에서 2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51살의 어느 쌀쌀한 가을날 제 이름이 적힌 서류 한 장이 제 손에 들려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숙인 후배의 떨리는 목소리 위로 사무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와 현관에 들어섰을 때 여보, 괜찮아요? 조심스레 건네는 아내의 물음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의 온기마저 서늘하게 느껴졌고 가족들의 말없는 걱정이 식탁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어색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들은 묵묵히 밥만 먹었고 딸아이는 제 눈치를 살피다 조용히 말했지요. 아빠, 새로 찍을 이력서 사진은 꼭 환하게 웃으면서 찍어요. 애써 감추려는 가족들의 깊은 시름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뒤 무심코 켠 휴대폰 속 뉴스 제목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 400만 원 시대.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어째서 나는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억울한 마음에 혼자 가만히 셈을 해보았습니다. 9사람이 땀 흘려 300만 원을 벌어도 단 한 사람이 편안히 앉아 3천만 원을 벌면 평균은 570만 원이 되는 것이 세상의 셈법이더군요. 그 허망한 숫자 앞에서 제가 지켜온 삶의 가치들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먼지 쌓인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얇아지는 잔고처럼 제 마음도 바닥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보험료, 관리비, 아이들 용돈 매달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돈들이 마치 배 밑바닥에 난 작은 구멍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생을 입었던 양복 대신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파트 시설관리팀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경비실 옆 작은 공간에서 저보다 한참은 젊어 보이는 팀장이 물었습니다. 오래 일하셨던데 야간 순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힘주어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어쩐지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덜 벌게 되겠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자.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제 마음속에선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첫 월급이 들어오던 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에 찍힌 입금 문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지요. 예전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액수였지만 이상하게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어느 날 밤 건물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불빛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가슴팍에 매달린 낡은 사원증 대신 이제는
김민준, 석자가 적힌 작은 명찰이 바람에 소리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 너머로 어린 신입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장님, 순찰 도실 시간입니다. 웃으며 계단을 내려오는 제 발걸음이 예전처럼 힘차지는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려가야 할 계단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지라도 제 두 발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물론 모든 것이 괜찮아진 것은 아닙니다. 늘어만 가는 병원비 고지서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제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아내는 달아빠진 행주를 몇 번이고 빨았었고 저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 버스 두 정거장쯤은 그냥 걸어 다닙니다. 이것까지 줄여야 해? 그럼 지금은 아껴야지. 사소한 문제로 아내와 다투고 나면 캄캄한 방에 혼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같은 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서로에게 노를 저으라며 상처를 주고 있었을까요? 어느 주말 저녁 오랜만에 만난 옛 동료가 술 기운을 빌려 물었습니다. 너 요즘은 얼마나 버냐? 저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아이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빠, 제가 영상 만드는 거 배웠는데 아빠 인생 이야기도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그 짧은 문장 하나에 얼음장 같던 제 마음이 뜨끈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사원증을 가만히 눕혀두었습니다. 제 지난 세월을 지우지는 않되 더는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을 펼쳐 앞으로의 계획을 한자 한자 눌러 썼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닌 삶의 습관들을 적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늘 보기, 일주일에 한 번 아내 손잡고 산책하기, 세상이 정해놓은 평균이라는 두 글자를 지우고 나만의 행복이라는 세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제 삶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사원증 대신 사랑하는 가족의 온기가 들려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의 남은 절반은 바로 그 온기로 제가 어떻게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2시 반, 지하 1층 기계실 앞에 서서 손전등을 켭니다. 팬이 도는 소리가 낮게 울리고 파이프 위에 물방울이 규칙적으로 맺혔다 사라집니다. 순찰 동선의 마지막 코너를 돌자 우편함 위에 접힌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야간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1203호. 서툰 필체가 어딘가 덜컹거리지만 그 흔들림이 이상하게 제 심장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제 손끝의 작은 불빛으로 조금은 편안해진다면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휴게실로 돌아와 종이컵 커피를 뽑아 들고 딸아이가 준 삼각대를 꺼냈습니다. 카메라 앱을 열고 셀프 영상을 몇 번이고 찍었다 지우길 반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눈빛이 흔들려서 말들이 자꾸 엉켰습니다. 결국 가장 단순한 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쉰둘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비교를 멈추고 나를 시작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손에 땀이 맺혀 있던 걸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 위에 식빵과 딸기잼을 꺼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영상 올렸어. 아마 별 반응은 없을 거야. 아내는 말없이 제 커피잔 밑에 작은 봉투를 밀어놓더군요. 안에는 몇 장의 오래된 사진과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처음 월급 탔을 때 이 돈으로 케이크 사왔잖아. 그때 당신 눈빛을 나는 아직 기억해. 우리 다시 그 눈빛으로 살자. 그 지폐에는 오래된 접힌 자국이 있었고 그 자국을 펴는 동안 제 등허리에서 무언가 오랫동안 굳어있던 것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점심 무렵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영상에 첫 댓글이 달렸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도 67세에 경비 시작했어요. 평균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했는데 오늘 덕분에 숨이 좀 놓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한 줄이 어쩐지 구급약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야간 순찰이 끝나면 20분씩 책상에 앉았습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교재를 펼쳐 표시펜으로 단권화하고 모르는 용어 옆에는 작은 메모를 달았습니다. 지식이 돈이 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지지대가 되어 주더군요. 물론 집 안의 파도는 한 번에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컴퓨터가 너무 느려 발표 영상 편집해야 하는데. 순간 제 입에서 거칠게 튀어나온 말. 지금 이때에 그게 우선이야? 말끝이 가시를 드러내는 순간 아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뒤 문틈으로 새어나온 침묵이 집안을 오래 떠돌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 저는 노트를 들고 조용히 아이 방 앞에 섰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우선의 순서를 우리 같이 정하자. 그날 우리는 우리 집만의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비교 금지 월 3만 원 희망통장 자동이체, 주 1회 가족 산책, 학업 건강 관계 최우선. 네 줄의 원칙이 벽에 붙었습니다. 글씨는 제각각이었지만 방향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동네 복지관의 중장년 상담 창구에 갔습니다. 상담사는 제 말을 오래 끊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경력 전환이 처음엔 자존심을 건드리죠. 그래도 선생님, 지금의 명찰이 선생님을 작게 만들진 않아요. 그 명찰을 다는 사람이 선생님이니까요. 소개받은 교육과정 목록 중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전기안전 실무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아내는 옆자리에서 일정표를 챙겨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시간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우리의 수입이야. 돈뿐 아니라 마음까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회사 동기들의 단톡방에 모임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망설였지만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연봉과 보너스 이야기가 공기 중에 기름처럼 번졌습니다. 누군가 가볍게 툭 던졌습니다. 민준이는 요즘 얼마 받냐? 예전 같으면 허겁지겁 화제를 돌렸을 겁니다. 그날은 잔을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숫자보다 시간으로 받지. 새벽 하늘, 딸과의 편집 시간, 아내랑 걷는 강변, 그리고 야간 근무 끝나고 마시는 커피. 꽤 후에 잠깐의 정적 뒤에 누군가가 어색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교의 화살이 허공에서 힘을 잃어 떨어지는 소리가 제 안에서 분명히 났습니다. 퇴근길, 저는 오래 묵혀둔 양복 2벌을 들고 나눔 상자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원증을 꺼내 하얀 봉투에 넣고 짧게 적었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놓아주자. 봉투를 닫고 뚜껑을 덮는 순간 어깨가 스스로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날 밤 영상 댓글에 새로운 메시지가 달렸습니다. 선생님,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도 집안 기준표 만들었답니다. 화면 밝기를 낮추는데도 글자들이 오래 빛났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자 손끝이 시렸습니다. 야간 순찰 중에 902호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무전이 들어왔고 저는 앞치마를 메고 계셨던 경비 아저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뛰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혈압을 재고 따뜻한 물수건을 이마에 얹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살다 보면 많이 놓치지. 그래도 사람은 사람 손으로 살아나. 그 말이 이상하게 제 손목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지키는 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의 밤이라는 걸요. 자격증 시험날, 낡은 점퍼 주머니에 딸이 끼워준 젤리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험 잘 보고 틀려도 괜찮아 딸 올림. 시험지를 뒤집는 순간 손이 덜 떨렸습니다. 결과는 합격도 불합격도 아닌 아슬아슬. 그런데도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평균과 순위 대신 어제보다 한 줄 더 이해한 회로가 제게 남았으니까요. 돌아오는 길, 복지관 앞 가게에서 호떡을 샀습니다. 아내는 속이 뜨거워서 조심해 하며 반을 갈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달고 뜨거운 설탕의 끈기가 입천장에 닿아 퍼질 때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달콤함은 누군가와 반을 나눌 때 비로소 제맛이 난다는 걸. 그날 밤
삼각대를 창가에 세우고 다시 녹화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카메라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의 불빛을 배경으로 손전등을 끄고 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남의 불빛과 내 불빛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빛도 누군가의 밤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내가 켤 수 있는 불부터 켭시다. 업로드하고 난 다음 저는 명찰을 벗어 손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촉감이 신기했습니다. 이건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오늘 책임질 얼굴이라는 뜻이겠지요. 며칠 뒤 딸과 저는 휴일 낮에 공원 벤치에 앉아 다음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아빠, 구독자분 사연 인터뷰 어때요? 우리 또래 자녀들 이야기랑도 연결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대신 한 가지 약속.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속도로 듣고 이해하고 필요하면 손을 잡아준다. 딸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에 제가 첫 월급으로 사왔던 케이크의 촛불처럼 흔들리며 그러나 끝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여전히 기계실과 복도를 걷습니다. 손전등을 비출 때마다 저 멀리서 작은 반사판이 반짝입니다. 그 반짝임이 가끔 제 눈시울을 뜨겁게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고 나를 인정하는 순간 행복이 시작된다는 말을 저는 이제 인용구가 아니라 생활로 압니다. 평균이 말하는 세상 대신 내가 만들어가는 평균으로 하루를 채웁니다. 오늘은 3번 웃고 2번 고마워하고 1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내일은 4번 웃고 3번 고맙다고 말해보는 것. 그게 우리 집의 평균입니다. 집 현관을 열면 딸이 붙여둔 종이가 아직도 반짝입니다. 하루에 1번 하늘 보기, 일주일에 1번 산책, 월 3만 원 희망 통장 비교 금지. 저는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명령 완료. 그리고 서랍 속 봉투를 1번 더 만져봅니다. 수고했다. 이제 놓아주자. 과거는 그 봉투 안에 잠들어 있고 현재는 내 손전등 불빛처럼 앞을 비추며 미래는 부엌 식탁 위 작은 저금통에 동전이 쌓이듯 차곡차곡 자라납니다. 오늘도 저는 문을 엽니다. 쇠문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통하는 문을요. 제 작은 불빛이 누군가의 밤길을 30초라도 덜 외롭게 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삼각대 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평균의 함정에서 빠져나온 날부터 우리의 인생은 다시 켜집니다. 우리 각자의 속도로. 그러나 함께.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전기포트가 조용히 끓어오르면 저는 창문을 조금 엽니다. 선선한 공기가 거실을 스치고 오래 써서 모서리가 반들반들해진 가죽 가계부를 식탁 위에 펼치죠. 고무줄을 푸는 소리가 툭 하고 나면 오늘도 제 하루는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올해 66, 이름은 한서정입니다. 남편과 결혼 40년을 넘겼고 2아이는 독립했어요. 제 손엔 늘 같은 도구가 있습니다. 볼펜, 계산기, 그리고 우리 집 평균이라고 적힌 얇은 종이 1장. 저도 한때는 남들처럼 흔들렸습니다. 뉴스에서 평균 월급 400만 원이란 말이 들릴 때마다 우리 집 통장 잔고와 남의 평균을 겹쳐보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상추값을 고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상추 한 단에도 집집마다 다른 쓰임새가 있듯 돈도 우리 집의 사정으로 써야 한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남의 숫자 대신 우리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세 바구니 원칙. 월급이 들어오던 시절부터 우리는 돈을 3바구니에 나눴습니다. 살림 바구니 먹고 사는 비용, 비상 바구니 병원 수리 실직 대비, 꿈 바구니 여행 배움. 남편이 퇴직할 즈음 비상 바구니엔 6개월치 생활비가 고스란히 들어있었고 꿈 바구니엔 저의 오랜 소망 바느질 교실 열기를 위한 소액의 씨앗돈이 모여 있었죠. 둘째, 집다운 집. 우리는 큰 평형 대신 관리 쉬운 소형 아파트로 갈아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비, 겨울 난방비, 각종 수리비 집은 커질수록 돈도 같이 부풀어 오른다는 걸 저는 주부의 손으로 배웠습니다. 이사한 첫날, 저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 2개를 놓고 우리 키울 만큼만 키우자고 마음속으로 적었습니다. 셋째, 관계의 경계. 아이들이 성인이 된 뒤로 저는 제가 지킬 수 있는 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필요한 도움은 주되, 보증은 절대 서지 않기. 생활비는 주지 않아도 기술과 시간은 늘 내어주기. 엄마, 이번 달엔 좀 힘들어.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제 가계부를 펴서 함께 목록을 줄이고 다음 달에 채울 방법을 같이 찾았습니다. 대신 제가 병원에 갈 때면 아이들은 제 시간을 채워줬습니다. 엄마, 검사 날엔 내가 모실게. 돈 대신 서로의 시간을 주고받는 합의. 우리 가족의 작은 헌법이었죠. 넷째,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 남편이 회사를 다닐 때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은 동네 언덕길 걷기로 묶어두었습니다. 비 오면 우산 쓰고, 눈 오면 목도리 두르고, 아플 때 쓰려던 돈의 절반은 아프지 않기 위해 썼습니다. 운동화는 낡을수록 편안해지고, 저는 그 밑창에 저희 부부의 미래가 덧댐되는 걸 느꼈습니다. 다섯째, 배움의 명함. 저는 쉰을 넘기고 자격증 하나를 더 땄습니다. 손바느질 강사 과정. 돈을 벌겠다는 계산보다는 노년의 하루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게 먼저였거든요. 복지관에서 봉사로 시작한 작은 수업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립니다. 회비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참가자들과 한 끼 반찬 레시피를 서로 나눕니다. 제 노후의 수입은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 냄새로도 채워진달까요? 이렇게 쓰니 여러분은 그래도 힘든 순간이 있었을 텐데 하실 겁니다. 물론입니다. 작년 봄 남편이 갑자기 허리 디스크로 입원했어요. 그때 저는 가계부의 비상바구니에서 돈을 꺼내며 손이 덜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쓸 자리를 미리 정해둔 돈은 나갈 때도 품위가 있었거든요. 병실 창가에 앉아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꿈 바구니는 비워도 돼. 대신 우리가 살아난 뒤 다시 채우면 되잖아.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그 표정 의지와 안도가 섞인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가끔은 유혹도 있었죠. 친구가 요즘 수익률 좋다며 고위험 투자를 권했을 때 저는 고무줄을 탁 하고 튕기며 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 평균을 지킬래. 저 고무줄 소리는 저 자신에게 보내는 작은 경보음이자 안심 신호였습니다. 남들은 계단을 2칸씩 뛰어오르는 것 같아도 저는 1칸씩, 그러나 매일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거실 벽에 붙여둔 우리 집 평균표의 하루를 체크합니다. 웃음 3번, 감사 2번, 산책 30분, 지출 기록 1회, 연락 1통. 숫자는 작아도 꾸준함의 모양은 큽니다. 어느 날은 감기 기운에 산책을 못하고 어느 날은 아이와 통화가 길어져 지출 기록이 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살짝 더 채워 넣습니다. 평균은 남이 정해준 기준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만드는 리듬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우리 동네 성당 옆 공원에는 토요일이면 작은 벼룩시장이 섭니다. 그곳에서 저는 바느질 교실 친구들과 손수 만든 앞치마와 파우치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이거 김치 담글 때 입으세요. 받아드는 손마다 사연이 달라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내 손이 느려서 김치 국물이 자꾸 흘러 하고 웃으셨고, 맞벌이 부부는 아이 미술가운으로 쓰면 되겠다 며 고마워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노후의 풍요는 통장 숫자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손의 넉넉함에서 온다는 것을요. 밤, TV에서 또다시 평균 월급이 흘러나올 때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죽 가계부의 맨 앞장에 쓰인 다짐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는 비교 대신 기록으로 산다. 기대 대신 습관으로 채운다. 불안 대신 준비로 나아간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제 노후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반복의 총합이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딸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전세 올랐어.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지금 이만큼이야. 대신 다음 주말에 같이 집을 더 찾아보자. 이사 비용은 엄마 시간이랑 발품으로 도울게. 딸아이는 한숨 같던 숨을 내뱉고 웃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답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제 안에서 미안함 대신 단단함이 남았습니다.
사랑은 무한정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나누는 것이라는 걸 저는 제 노후의 첫 장에서부터 배워왔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가계부의 고무줄을 다시 묶습니다. 툭 소리가 작게 울리고 저녁 찻잔에서 김이 오릅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식탁 귀퉁이를 부드럽게 비춥니다. 저는 천천히 생각합니다. 남의 평균이 아니라 우리 집의 평균으로 사는 법. 그 법을 지키다 보니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삶이란 결국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꿈꾸는 일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의 앞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집 세 바구니가 진짜 위기를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제가 바느질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서로의 밤을 어떻게 덜 외롭게 했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심장협착 소견을 받았을 때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술은 아니지만 꾸준한 관리와 약물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차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병원비 계산서를 받아 들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상 바구니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고무줄을 풀 때 나는 익숙한 툭 소리처럼 제 마음도 묘하게 안정되더군요. 돈을 쓸 자리를 미리 정해두니 막상 꺼낼 때는 불안보다 준비해두었다는 자부심이 먼저였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남편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여보, 우리가 이 순간을 위해 아껴왔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가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촉감이 촘촘히 꿰맨 바느질 자국처럼 단단히 제 삶을 이어주었습니다. 위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장바구니 물가가 한 달 새 몇만 원이나 더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사과 한 봉지를 들고 계산하려다 예전 같으면 그냥 사자 했을 물건들을 한참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냉장고 앞에 붙여 둔 우리 집 평균표를 보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지출 기록 1회. 저는 장보기를 끝낸 날마다 영수증을 붙여놓고 아내이자 엄마의 책임이 아닌 우리 가족의 합의로 이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불평보다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딸은 직접 반찬을 만들며 엄마, 된장국은 제가 할게요. 라고 했고 아들은 배달 알바를 하며 이번 달 교통비는 내가 낼게. 라며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가족 모두가 평균을 함께 지킨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바느질 교실도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업에 나오는 70대 아주머니가 그러셨어요. 서정 씨, 지난번 앞치마 아직도 잘 쓰고 있어. 근데 이번에는 사위한테 줄 파우치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바늘을 꿰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천 조각들이 누군가의 삶 속에서 작은 힘이 되는 순간, 그것은 통장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의 동료들과 함께 노후의 외로움은 손끝에서 풀린다는 말을 몸소 느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집값이 또 올랐어요. 저희 부부가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돼요. 순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히 말했지요. 엄마가 당장 큰 돈은 못 줘. 대신 이번 주말에 같이 발품 팔아서 더 나은 전셋집을 찾아보자. 실제로 우리는 토요일 하루 종일 발바닥이 얼얼해질 정도로 부동산을 돌며 집을 봤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김밥 한 줄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돈보다 시간이 더 큰 힘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노후의 자산은 돈뿐 아니라 함께 써주는 시간이라는 걸요. 남편이 퇴원한 후 우리는 매일 저녁 30분씩 걷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서 자꾸 멈추던 남편이 어느 순간 저보다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평균이지. 하루에 30분 함께 걷는 이 시간, 평균 월급, 평균 연금보다 훨씬 값진 우리 집의 평균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제 바느질 교실은 이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슬픔을 견디려 오고 어떤 이는 손자에게 줄 앞치마를 만들며 미소 짓습니다. 저는 수업을 마칠 때마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느질로 꿰매는 건 천 조각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멍이에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온기로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노후의 행복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키고 나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원증을 붙잡고 과거에 매달렸던 날들도 있었지만 저는 고무줄로 묶인 가계부와 바느질 교실,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비교 대신 감사, 불안 대신 준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남과 비교하며 자책하고 계신가요? 숫자가 말해주는 평균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평균을 세워보세요. 저는 오늘도 작은 바늘 하나로 제 삶을 꿰매며 그 평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행복한 노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듣는 평균 월급 400만 원 시대라는 말, 과연 우리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자의 중위소득은 약 270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즉 절반의 사람들은 이보다 적게 벌고 있다는 뜻이지요. 평균이 아닌 중위값을 봐야 현실이 드러난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또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570만 원 수준인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290만 원 안팎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려 2배 가까운 차이. 그러니 대부분이 속한 중소기업 현실에서는 평균 월급 400만 원이라는 수치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를 웃돌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2명 중 1명 가까이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기에 물가 압박까지 더해집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67%였는데 수치만 보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체감은 훨씬 더 큽니다. 특히 식료품, 외식, 의료비 같은 노년층 필수 지출 품목은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노인 가구의 소비 중 40% 이상이 건강 관련 지출에 쓰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령층이 돈을 벌 기회는 줄어드는데 꼭 필요한 지출은 오히려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조적 모순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4년 연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매달 1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급액 평균은 약 62만 원 수준이었고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들은 30만 원 안팎에 컸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최소 180만 원에서 220만 원은 들어간다는 통계청의 노인가계 지출 자료를 떠올려 보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요. 해외와 비교해봐도 한국의 노후 소득 대체율은 낮습니다. OECD가 발표한 2023년 연금 제도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은 평균 31%에 불과한데 이는 OECD 평균치인 62%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연금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국제 비교로도 확인되는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현실도 고령층에게 불리합니다.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은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근로조건 역시 불안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노년층 재취업은 주로 단기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며 이는 가계 소득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체감하는 삶의 질은 어떨까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매년 조사하는 한국인의 삶의 질 지수를 보면 60대 이후 계층의 행복지수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한 집단은 상대적 만족도가 높았지만 그렇지 못한 집단은 우울감, 고립감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외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이 주관한 Health and Retirement Study 2022에서는 경제적 준비가 충분한 노인의 경우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우울증 위험이 3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돈과 행복이 꼭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정이 확보되어야 삶의 만족도 역시 유지된다는 사실이 학문적으로 확인된 것이지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세대 간 부양 문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세대 간 부양 실태와 인식 조사 2023에 따르면 50대와 60대 부모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녀 세대가 부모 부양에 경제적으로 기여한다는 응답은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낀 세대 문제를 보여줍니다. 부모를 모시면서 자녀까지 도와야 하는 50대, 60대가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 지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부담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기준 46%였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18%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비 비중은 인구 비중의 2배를 훌쩍 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앞으로 2035년이 되면 고령 진료비 비중이 60%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단순히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건강비용의 급증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통계가 분명히 보여주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내외 통계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의 노후를 둘러싼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평균이라는 숫자는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중위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국민연금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료비는 계속 늘어나고 고령층은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부양 부담까지 겹치며 우리의 노후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선 행복한 노후를 꿈꾸기 어렵다는 사실을 통계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무거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통계가 보여준 것처럼 단순히 평균 월급 4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바라보며 자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로 지탱해 줄 제도와 정책, 그리고 생활 속의 작은 대안을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국내의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고령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기거나 의료비 부담이 생겼을 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6개월간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긴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수만 명이 이 제도를 통해 생계 절벽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또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고용센터에서는 40대부터 60대를 대상으로 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기업이 중장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80만 원까지 인건비를 보조합니다. 저임금 단기 일자리만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경비시설관리뿐 아니라 행정, 상담, 돌봄 같은 분야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각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게 고령층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SOS 서비스를 운영해 갑자기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정에 간호사 생활지원사를 신속히 파견하고 있고 부산시는 오시센터를 중심으로 중장년층의 재교육과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며 광주광역시는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공공영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매년 수천 개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최대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이들은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을 운영하여 의료 돌봄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를 동네 단위로 묶어 제공합니다. 덕분에 노인이 병원 요양원 집 사이를 전전하지 않고 한 지역 내에서 연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또 독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노인이 일정 기간 이상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현금 급여 또는 서비스 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돌봄을 택할 경우에도 금전적 보상을 지급합니다. 이런 해외의 방식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한국에서 단순히 병원 진료비 지원을 넘어서 지역 단위의 통합 돌봄 체계와 가족 돌봄 보상이 병행된다면 고령층의 삶은 한결 안정될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노후의 빈곤 문제는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이며 공적 안전망과 지역 공동체의 연결망이 강화될 때 비로소 해법이 열린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 혹시라도 지금 생활비가 모자라 힘들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고용센터, 복지관을 먼저 찾아가시길 권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작은 실천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가계부에 우리 집 평균을 적어보고 지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건강 프로그램을 찾아 등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남들과 비교에 뒤처졌다는 자책에서 벗어나 제도와 제도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는 순간 우리의 노후는 숫자가 아닌 관계와 준비로 단단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한 손에는 지나간 세월의 그림자가 담긴 빛바랜 사원증이 들려있고 또 다른 손에는 내일의 작은 등불을 밝히려는 듯 꼬깃꼬깃한 가계부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는 흘러간 날들에 대한 미련으로 눈시울을 적시고 또 하나는 다가올 날들에 대한 소박한 희망으로 입가에 미소를 머금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는 같았을지언정 마음이 향하는 길이 달랐기에 노년에 마주한 삶의 풍경 또한 이토록 달랐던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두 인생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밀려난 그날 이후 지나간 날들의 영광에 갇혀 세상의 잣대에 자신을 묶어두었습니다.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가슴을 치고 남들의 소식에 자신을 비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는 젊은 날부터 삶의 지혜를 놓지 않았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로 고무줄로 묶인 낡은 가계부를 매일 밤 펼쳐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사랑하는 가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묵묵히 제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삶의 마지막 풍경을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거창한 성공이나 특별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삶의 갈림길에서 마주하는 아주 작은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지나간 영광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계획을 세울 것인가, 남들이 말하는 평균을 부러워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집만의 행복을 지켜낼 것인가. 그 작은 마음의 방향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빛깔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네 인생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0이 넘고 60을 지나 70을 바라보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새로운 아침은 밝아옵니다. 그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지나간 날들을 원망하며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희망이라도 손수 가꾸며 오늘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텅 빈 손을 보며 한숨 지을 수도 있지만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먹는 시간의 소중함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더는 혼자 걷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정부와 이웃들이 마련해 둔 제도들은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손을 뻗으면 기댈 수 있는 작은 언덕이 되어줍니다. 동네 복지관의 문을 두드리는 작은 용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소박한 열정,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에 손 내밀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비교의 그늘에서 서성이지 마십시오. 불안감에 마음을 내어주지도 지나간 일에 후회하며 잠 못 이루지도 마십시오. 누군가는 낡은 사원증을 붙잡고 눈물 흘렸지만 누군가는 낡은 가계부를 펼치며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오늘 이 순간 어느 길로 발걸음을 옮길지 스스로 정할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정한 평균에 나를 가두지 마시고 내 삶의 온기를 스스로 지켜나가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는 멀어지고 나의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순간 행복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주하신 선생님,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라는 책은 아직 마지막 장을 덮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써내려가는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은 인생의 풍경을 서러운 눈물에서 감사한 미소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부디
선생님의 남은 날들이 더 이상 초라한 하루가 아닌 소박한 기쁨과 잔잔한 감사가 가득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참 잘 살아왔노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늙어가면서 혹시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얼마 전 자녀가 이제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해요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서류에 사인을 하고 정든 집을 떠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여러분도 혹시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지만 가장 무서운 건 혼자라는 외로움이잖아요. 저는 그 두려움에 너무 서러워서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답니다. 제가 겪은 그 억울한 사연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늙어가면서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최근 뉴스 보셨나요? 70대 어르신이 홀로 살다가 약을 제때 챙기지 못해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었죠. 의료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생활비까지 줄줄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남의 일 같으신가요? 하지만 지금 50대, 60대인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이 집안을 둘러보고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한다면 그 순간 나는 이제 버려지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을까요? 이것은 단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 속에 있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전성우 72. 동네에서는 한때 보험 여직원이라 불리던 사람이다. 젊던 날 빗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려고 골목을 뛰어다녔고 양복 주머니에는 늘 낡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고객 전화번호, 상담 시간, 보험료 날짜가 빼곡히 적힌 그 수첩은 내 삶의 지도였다. 아내가 떠난 뒤에도 그 수첩을 버리지 못했다. 페이지 가장자리에는 커피 얼룩이 남아있고 스프링은 삐뚤어졌지만 손에 쥐면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졌다. 요즘 들어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굽어 걷는 속도가 더 느려졌다. 그래도 나는 아직은 혼자 살만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버텼다. 이른 아침 큰며느리 은지는 초인종을 누르며 들어왔다. 아버님, 냉장고 한번 볼게요. 우유 언제 사셨어요? 어제 같은데 글쎄 그제였나? 은지는 유통기한을 손가락으로 짚더니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작은 며느리 수진도 그날 오후에 들렀다. 아버님, 가스레인지 밸브는 요즘 꼭 잠그고 주무세요? 그럼 내가 누구냐? 수첩에도 체크하지. 나는 낡은 수첩을 펼쳐 보여주었다. 그러나 체크칸은 몇 줄이 비어 있었다. 손떨림 탓에 글씨도 기울어 있었다. 수지는 말끝을 흐렸다. 혹시 밤에 화장실 가실 때 불 켜시죠? 복도에 작은 불이라도. 그 말에 대답을 얼버무렸다. 한밤중에 발끝으로 더듬어 걷던 일이 머릿속을 스쳤다. 며칠 뒤 큰아들이 연락했다. 아버지,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새로 생긴 내과라는데 장비도 좋대요. 뭘 갑자기 검진이야? 괜찮다니까. 검진날 의사는 내 무릎을 눌러보고 허리 각도를 재더니 아들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넘어질 위험이 있으십니다. 특히 새벽에 일어나실 때 주의하셔야 해요. 나는 들리지 않는 척 귀를 돌렸다. 하지만 위험이라는 단어가 귓속에 박혔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말수가 줄었다. 차창 밖으로 겨울빛 하늘이 흐려졌다. 그 즈음부터 며느리들은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냉장고 칸칸이 라벨을 붙이고 욕실 벽에는 손잡이를 달자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불편했다. 아버님, 약 드시는 시간 헷갈리시면 이 통 써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칸이 있어요. 내가 수첩이 있는데 뭘?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전날 저녁 약을 빼먹은 기억이 수첩 빈칸처럼 하얗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혹시 내가 정말 혼자 살기 힘든 건가? 창문 틈으로 들어온 찬바람이 뺨을 스치듯 그런 생각이 더 깊어졌다. 다음 주말 은지가 노트북을 펼쳤다. 아버님, 요즘 시설이 많이 좋아졌어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의료진 상주에 안전 설비도 잘 되어 있고요. 화면 속 밝은 조명이 내 방의 어둠과 대조를 이뤘다. 안내문, 웃는 간호사, 넓은 거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둠은 더 커졌다. 마치 이제 그곳으로 가셔도 괜찮다는 사인을 받는 느낌이었다. 수첩을 다시 펼쳤다. 오래전 고객 이름 옆에 약속 준수라고 적힌 글씨가 보였다. 그때의 나는 늦지 않으려고 뛰었다. 요즘에 나는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가? 며칠 후 아들이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 내일 아침 일찍 나가요. 필요한 건 간단히 챙기시면 돼요. 어디를? 좋은 곳, 안전한 곳이요. 좋은 곳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어쩐지 끝이 보이는 말이었다. 나는 수첩 맨 앞장에 집 나갈 때 확인이라는 페이지를 펼쳤다. 안경, 지갑, 수첩. 체크박스를 하나하나 더듬는데 손끝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사인만 좀 해주세요, 아버지. 은지가 펜을 내밀었다. 서류는 글씨가 작고 칸이 많았다. 동의 확인, 개인정보. 단어들이 빗물처럼 번져 보였다. 이게 무슨 서류냐? 아버님을 위한 절차예요. 자세한 건 내일 차에서 말씀드릴게요. 나는 펜을 잡았다. 손등에 핏줄이 툭 붉어졌다. 한 줄, 두 줄, 이름을 쓰는 동안 짐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커졌다. 사인을 끝내자 은지는 조심스레 봉투를 덮었다. 그날 밤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았다. 첫 장에는 오래전 내 손글씨가 있었다. 오늘도 약속을 지킨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다가 한숨이 나왔다. 창밖에서 눈이 시작됐다. 전기요를 올려도 발끝이 시렸다. 나는 속삭였다. 정심아, 나 잘한 거지? 대답은 눈송이 소리처럼 가벼웠다. 불 켜진 거실 시계가 느리게 움직였다. 내일 아침이라는 말이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다. 아침 현관의 선이 다리가 후들거렸다. 가족사진 액자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은지는 내 코트를 단정히 걸쳐주었다. 아버님, 춥지 않게 목도리도 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거긴 멀어? 조금요. 길 막히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낯설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모습은 수첩과 같은 색이었다. 바랜 갈색, 모서리가 달아 둥그러진 표정. 차에 타자 은지는 히터를 높였다. 라디오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장바구니, 물가 이야기가 흘렀다. 내 호주머니 속 수첩이 작게 떨렸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도로로 접어들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답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였다. 대신 수첩 빈칸에 오늘 날짜를 적었다. 글씨가 삐뚤어졌다. 손끝이 얼어 있었다. 신호에 멈춘 차창 밖으로 어린 손을 잡은 노인이 보였다. 그 장면이 금세 멀어졌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잠깐만 쉬었다 갈까? 은지가 눈치를 보며 물었다. 괜찮다. 목이 말랐다. 그러나 물병을 열지 않았다. 입술이 트는 느낌이 오히려 현실 같아서였다. 우리는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다. 담벼락 너머로 철제 대문이 보였다. 표지판 같은 건 없었다. 나는 멈칫했다. 여기가 맞아? 은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다. 차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들이쳤다. 나는 수첩을 더 꽉 쥐었다. 종이 끝이 손바닥에 눌려 자국이 났다. 대문 앞 초인종 아래 작은 명패가 반짝였다. 그때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문 앞에 섰다. 초인종 소리가 귓속을 톡 건드렸다. 초인종이 울리자 대문이 열렸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현관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낯선 집,
낯선 공기. 이제 여기서 내 여생을 보내야 하는구나라는 체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현관에 들어서자 신발들이 보였다. 아이들 운동화, 여자 구두, 남자 구두.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요양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풍경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은지를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들어가 보세요. 그녀의 손길에 이끌려 거실로 들어서자 뜻밖에도 큰아들 민수가 반갑게 맞았다. 아버지 오셨어요. 기다렸습니다. 이어 작은아들까지 계단에서 내려왔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나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았다. 혹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건가? 하지만 분위기는 눈물보다 웃음이 가득했다. 둘째 며느리 수진이 다가와 말했다. 아버님,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겁니다. 큰 집하고 저희가 합가를 했어요. 혼자 계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려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낡은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다. 빛바랜 종이가 바람에 한 장 흘러갔다. 나는 무릎을 굽히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며느리들이 놀라 왜 우세요? 라며 달려왔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버려진다는 공포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대신 따뜻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라 구원이었다.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은지와 수진이 집안을 살피던 이유, 서류에 사인을 요구하던 이유, 가방만 간단히 챙기라던 말. 그 모든 게 합가 준비였던 것이다. 아들들은 내 방을 따로 마련해 두었다.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린 화장실, 허리를 받쳐주는 침대, 버튼이, 큰 리모컨이 딸린 텔레비전, 그리고 창가에는 내가 오래전부터 원하던 안락의자. 냉장고에는 내가 즐겨 먹던 고등어 반찬과 아침마다 마시던 둥글레차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정원 한쪽에는 작은 텃밭까지 만들어 놓았다. 상추와 깻잎, 그리고 고추 모종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다. 아버님이 직접 가꾸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진의 설명을 듣는 순간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저녁 무렵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아버지! 외치며 달려드는 작은 손녀의 품에 안기자 오랜만에 웃음이 터졌다. 큰 손자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매일 할아버지랑 숙제할 수 있겠다. 아이들의 눈망울은 맑고 반짝였다. 오랜 세월 보험 영업으로 수많은 집을 드나들며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보다 지금 눈앞 손주들의 얼굴이 더 소중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아내를 잃은 뒤 혼자 차갑게 먹던 밥상과는 달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따뜻한 국물처럼 가슴을 데워주었다. 며칠이 지나자 새로운 일상에 조금씩 적응했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된장국을 끓여주었고 점심에는 민수가 퇴근 전 도시락을 챙겨두고 갔다. 저녁이면 가족 모두가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손주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쏟아냈고 나는 가끔 수학 문제를 풀어주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작은 손녀는 그림을 그려와서 내 무릎에 앉아 보여주곤 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던 나를 큰 손자가 가르쳐주며 할아버지, 이제 영상통화도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다. 낡은 수첩 대신 휴대폰 메모장에 오늘의 일정을 기록하면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쓰임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종종 경로당에도 들렀다. 그곳 어르신들 대부분은 여전히 혼자 살며 외로움에 지쳐 있었다. 몇몇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며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언젠가 버려질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저를 선택해줬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 말에 어르신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사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어둡다. 물가는 오르고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높고 요양시설의 학대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작은 이야기는 적어도 몇 사람의 마음에는 따뜻한 불씨를 놓아주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낡은 수첩을 다시 펼친다. 그러나 더 이상 고객 이름이나 보험료 날짜를 적지 않는다.
대신 손주와 산책할 약속, 며느리와 장 보러 갈 시간, 아들들과 바둑 두는 날을 기록한다. 수첩은 바래졌지만 그 속에 적힌 글씨는 다시 살아있는 듯 또렷하다. 오늘도 함께 산다. 그것이 내 삶의 새로운 좌우명이 되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이 홀로 계시진 않나요? 언젠가 우리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가 그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처럼 요양원에 간다고 믿으며 눈물 찢던 사람이 뜻밖의 문 앞에서 웃음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을 잃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인공은 서울 성북구에 사는 71살 정혜석 씨다. 젊은 시절 그는 대기업 제조업 부서에서 평생을 일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땀을 흘렸고 늘 고객보다 직원이 먼저다라는 상사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 결과 그는 정년을 채우고 퇴직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은퇴를 앞두고 그는 늘 낡은 다이어리에 적어 두던 것이 있었다. 은퇴 후 준비라는 제목 아래 주거 안정, 의료 대비, 자녀와의 관계, 취미 생활, 사회활동 5가지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내 윤정숙 여사는 늘 남편의 그런 꼼꼼한 습관을 두고 당신은 보험 설계사 같아라며 웃곤 했다. 은퇴 직후 찾아온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퇴직 당시만 해도 정혜석 씨는 앞으로는 여행 다니면서 천천히 살자고 생각했지만 곧 세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절감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물가가 치솟았다. 전기요금은 2차례 인상되었고 병원 진료비와 약값도 부담이 커졌다. 동네 시장에서 사던 배추 한 포기 값마저 작년보다 더 비싸졌다. 동년배 친구들은 퇴직금으로 무리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유행처럼 번지던 무인 창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한 달도 안 되어 적자가 쌓였고 몇몇은 대출이자에 쫓기며 고생하고 있었다. 정혜석 씨 역시 주변 권유를 받았다. 형님, 요즘 코인 조금만 넣어도 2배는 금방이에요. 노후엔 월세 들어오는 상가 하나가 최고라니까.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모르는 건 안 한다. 안정적인 게 최고지. 그는 퇴직금을 3갈래로 나눴다. 일부는 국민연금과 함께 굴릴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넣었고 일부는 장기채권과 안전한 ETF에 분산시켰다.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CMA 통장에 남겨두었다. 아내와는 절대 원금 깨먹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 갈등은 자녀 문제에서도 있었다. 아들 부부가 아파트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그 순간 그는 잠시 흔들렸다. 당신, 애들 도와줘야 하는 거 아냐?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수첩을 펼쳐들며 답했다. 우리가 가진 돈을 다 내주면 우리 노후는 누가 지켜? 빌려줄 순 있어도 다 줄 순 없어. 결국 그는 일부만 보태주고 나머지는 아들이 은행 대출로 해결하게 했다. 덕분에 관계는 잠시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도 부모의 뜻을 이해했다. 또 하나의 위기는 건강이었다. 은퇴 후 불규칙한 생활로 혈압이 오르고 당 수치가 경고 수준까지 올라갔다. 친구들이 술자리를 권할 때마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제는 건강이 재산이라며 새벽마다 동네 공원을 돌았다. 아내는 남편의 땀 젖은 운동복을 받아들며 이제야 당신이 진짜 자기 몸 챙기네라며 안도했다. 2023년 겨울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한 친구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다. 혜서가 내 고등학교 동창 태수 알지? 퇴직금 다 날리고 요양원 갔다더라. 그 말을 들은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내가 준비한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정혜석 씨 집 거실 한쪽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다. 그 위에는 한 달 지출 계획이 크게 적혀 있었다. 공과금 15만 원, 식비 40만 원, 의료비 20만 원, 여가비 10만 원. 매달 이렇게 나눠 쓰면서도 그는 여유를 남겼다. 남은 돈은 자동으로 적립식 펀드에 들어갔다. 주말이면 그는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놀러 오면 직접 만든 야채전을 부쳐주었다. 손자는 할아버지 방 안에 있는 낡은 다이어리를 보며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라고 물었다. 이건 말이다. 내가 은퇴 전에 세운 계획 노트야. 이거 덕분에 우리 집이 든든한 거야. 손녀는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멋있다라고 말했다. 2024년 봄, 정혜석 씨는 병원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정기 검진에서 의사가 말했다. 혈압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당 수치도 위험합니다.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 같은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그 순간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결국 무너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오래전 다이어리에 적어둔 글귀를 떠올렸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지금 지켜야 한다. 그날 이후로 그는 생활을 완전히 바꿨다. 매일 새벽 5시 공원 산책을 빠뜨리지 않았고 집 안식탁에는 채소와 생선이 중심이 되었다. 술자리는 단호히 끊었다. 처음엔 친구들이 섭섭해했지만 몇 달 뒤 오히려 그를 따라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늘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당신 괜찮겠어? 너무 무리하지 마. 정수가, 내가 무너지면 우리 둘 다 힘들어져. 조금 힘들어도 지켜야 해. 그 대화는 부부의 결심을 더 굳게 했다. 몸 상태가 점점 회복되면서 그의 노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퇴직금 일부로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왔고 국민연금도 함께 받으면서 생활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특히 그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다. 한 번은 아들이 다시 부탁했다. 아버지, 우리 집에 전세금이 또 오르는데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정혜석 씨는 잠시 고민하다 차분히 말했다. 아들아,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내가 무리해서 도와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 대신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그는 아들과 함께 은행을 찾아 대출 조건을 비교해주고 세입자 권리금 문제까지 꼼꼼히 확인해 주었다. 직접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에서 큰 도움을 얻었다. 몇 달 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처음엔 서운했는데 이제는 이해합니다. 저도 제 힘으로 해내야죠. 이 일은 가족 간 신뢰를 더 단단히 만들었다. 2025년 현재 정혜석 씨의 하루는 규칙적이다. 아침엔 아내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점심엔 자전거를 타며 운동을 한다. 오후에는 손자 손녀와 비디오 통화를 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집 근처 도서관을 찾는다. 집 거실 한쪽에는 여전히 낡은 다이어리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수치나 계획표만 적히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쓰여 있다. 오늘도 함께 웃었다. 오늘도 건강을 지켰다. 그는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곤 한다. 내가 큰 돈 번 것도 아니고 특별한 운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다만 욕심내지 않고 기본을 지켰을 뿐이지. 건강 챙기고 돈은 나눠 쓰고 자식과 선을 지킨 것. 그게 다야. 동네 경로당에서 그가 전하는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어. 작은 준비라도 지금부터 해야지. 정혜석 씨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다. 병원비가 두려워서 잠 못 이루지도 않고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지도 않는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아내와의 믿음으로 든든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다. 정혜석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해준다. 노후 준비에 정답은 없지만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답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다이어리 한 권에라도 계획을 적어두고 지금부터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간다면 정혜석 씨처럼 따뜻하고 든든한 노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사례가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통계와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문제는 결코 특별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독거노인 수는 약 100만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특히 70살 이상 고령층에서 혼자 사는 비율은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5%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홀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넘어짐, 만성질환 악화, 약 복용관리 소홀 같은 문제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노인 실태조사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약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공백이 직접적으로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노인 돌봄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낙상 사고로 인한 노인의 입원 치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번의 낙상으로 소요되는 입원 비용이 수백만 원을 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 전체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낙상 사고를 한 번 경험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재발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악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통계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신호가 분명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노인 세대가 수령하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약 65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이 같은 해 발표한 노인가계 실태조사에서는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가 약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요양원 입소를 하게 되면 시설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기에 재정적 압박은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통계에 따르면 등급을 받아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본인 부담금은 월 평균 50만 원 이상이며 추가 간병비나 개인 물품 비용까지 고려하면 더 큰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연금을 받아도 생활비와 요양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통계와 연구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3년 발표한 세계 노인돌봄 보고서에서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일수록 가족 돌봄의 부담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여전히 강한 반면 실제로는 자녀 세대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돌봄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미국 노인학 저널 Journal of Gerontology에 게재된 연구에서도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2년 이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가정일수록 시설 입소가 곧 경제적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내 논문 중에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 연구 결과를 보면 요양시설보다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받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설 입소 노인의 경우 규칙적인 약 복용과 안전관리에서는 이점이 있었지만 심리적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시설 중심 돌봄이 주는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노인이 가족과 지역사회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노인 학대와 관련된 통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건수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만 연간 500건 이상입니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별도 연구에서는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약물 과다 투여, 방임, 언어적 학대 등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율이 낮아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해외 학술지인 The Lancet Public Health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률은 보고된 수치보다 최소 2~3배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제도적 관리와 인력 부족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통계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노후 준비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 같은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신체적 안정과 정신적 만족, 사회적 관계망까지 함께 고려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노후 대비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즉,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의 삶의 질 차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행복과 존엄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노후 준비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와 제도가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치매나 중증 질환자 위주로 지원이 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 경증 노인들도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노인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가정에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주는 방문요양방문간호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일정 부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려주고 있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미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고 특히 2024년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예산을 늘리면서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지자체별 노력도 눈에 띕니다. 서울시의 경우 어르신 돌봄 SOS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단기간 요양보호사 파견이나 응급 간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만 약 10만 건이 넘는 긴급 돌봄이 제공되었다고 발표했죠. 경기도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에 전담 생활지원사를 배치해주고 있고, 부산광역시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강화해 집안에 IoT 센서를 설치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돌봄센터와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이런 지역 기반의 정책은 실제로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응급실 이송까지 이어질 뻔한 위기를 사전에 막아낸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 돌봄과 동시에 생활비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일부 군 단위 지역에서는 고령층에게 매달 소액의 돌봄 수당을 지급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대안은 지역사회 기반 돌봄 네트워크입니다. 요양시설에만 의존하기보다 마을 단위에서 노인과 이웃이 함께 돌보는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죠. 실제로 OECD 보고서에서도 에이징 인 플레이스,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이 노인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과 대전, 광주 등 대도시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이 추진되면서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지역사회 안에서 주거의료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현재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해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가 우리보다 앞서 진행된 나라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통해 노인이 사는 동네 안에서 의료, 간호, 돌봄, 예방, 주거를 한 번에 연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요양원 입소율이 줄어들고 집에서 여생을 보내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덴마크가 유명한데, 덴마크는 1980년대부터 아예 대형 요양시설 신축을 중단하고 재가 돌봄을 국가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노인이 집에서 간호사와 돌봄 인력을 통해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 대신 서비스 하우스라는 소규모 주거 공간을 마련해 독립성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최근 메디케어 제도를 활용해 홈 헬스케어, 홈 헬스케어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원격 의료와 스마트 기기를 접목해 혼자 사는 노인이 응급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기반 돌봄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의 정책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개인의 작은 준비와 사회적 안전망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제도와 예산을 늘리고 지자체는 현장에서 발빠르게 대응하며 가정과 개인은 기본적인 안전과 재정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작은 행동부터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 서비스에 신청하는 일까지 그 모든 게 쌓여서 위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례처럼 지역 안에서 돌봄과 의료, 주거가 함께 해결되는 구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정책과 사례들은 모두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연구에 기반한 것이며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가족과 함께 논의하고 지자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찾아가 필요한 제도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낡은 수첩에 적힌 이름들은 모두 사라졌어도 손주가 부르는 할아버지라는 한마디는 여전히 내 삶을 적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야기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의 노후였습니다. 한 사람은 오랜 세월 보험 영업을 하며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준비되지 못한 노후 속에서 나는 이제 짐인가라는 두려움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요양원에 간다고 믿으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하던 순간 그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을지 우리 모두 느낄 수 있었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버려진 존재로 남게 된다는 생각, 그것만큼 가슴 저린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반대로 또 한 사람은 같은 세월을 살면서도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다이어리에 노후 준비라는 글자를 적어가며 퇴직금 일부를 나누어 연금과 안전자산에 투자했고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족의 부탁에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원칙을 지켰고 결국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노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는 아내와 함께 새벽 공원을 걷고 손자 손녀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낡은 수첩 대신 아이들의 웃음과 가족의 대화가 그의 하루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삶은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갈림길일지도 모릅니다. 준비 없이 나이 들어 후회와 서러움 속에 눈물을 흘릴 것인지, 아니면 미리부터 작은 계획과 실천으로 존엄과 행복을 지켜낼 것인지, 선택은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지 않으셨나요?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 걸까?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나이를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느냐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존재가 될지,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가 될지, 그 차이는 결코 크지 않은 작은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하루 한 장, 다이어리에 가계부를 쓰는 습관일 수도 있고, 아픈 몸을 스스로 돌보려는 운동일 수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선을 지키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비극적인 사연은 우리 모두가 피해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따뜻한 사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두 이야기는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받는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지금부터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마음으로, 또 미래의 나 자신을 돌보는 마음으로 오늘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우리 삶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우리 사회의 제도와 정책을 함께 활용하며 나아간다면 누구나 존엄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외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말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의 노후가 눈물이 아닌 미소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길을 찾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은퇴만 하면 여유롭고 즐겁게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자녀 부탁까지 겹치면서 퇴직금은 순식간에 줄어들고 제 지갑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남들처럼 잘 살고 싶은 마음에 허세도 부렸지만 결국 남은 건 빚과 불안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말년에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행복하게 늙어가려면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몸이 자꾸 피곤하고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끼지 않으시나요? 최근 뉴스에선 60대 부부가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평생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실 이런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물가는 끝없이 오르고 연금은 제자리 걸음이니 생활은 더 팍팍해지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내일 당장 우리 가정에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한다면 노후의 삶은 더 빨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검소하게 사는 분들은 달랐습니다. 작은 소비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위기를 버틸 힘을 만들고 있었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통해 노후의 불안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김영수 씨, 올해 68. 한때 대기업 임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30살 무렵부터 한 대기업에 입사해 30여 년간 한 길만 걸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양복을 입고 출근했고 회의와 보고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 둘을 대학까지 무난히 보냈고 주변에서도 성공한 가장이라 불렸습니다. 퇴직을 앞두던 해 회사에서는 공로를 인정해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퇴직금 약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도 괜찮겠지라는 안도감이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었죠. 아내와는 여행도 다니고 손주 태어나면 자주 봐주자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게 평범했고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영수 씨의 책상 서랍에는 오래된 가계부 한 권이 있었습니다. 회사 다니던 시절부터 아내와 함께 쓴 낡은 공책, 빼곡한 숫자와 메모가 담긴 그것은 늘 집안의 살림을 지탱해온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그 낡은 가계부에 적히는 글씨는 점점 불안과 한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첫 해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모아둔 퇴직금 일부로 오래된 아파트 대출을 청산했고 남은 돈은 정기예금과 펀드에 넣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매달 100만 원 남짓 들어왔습니다. 우리 생활비는 충분해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세 찾아왔습니다. 첫째, 물가였습니다. 2025년 현재 생활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세와 가스비는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랐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장바구니는 가벼운데 계산서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3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5만 원을 써도 모자라네라는 말이 아내의 입에서 자주 흘러나왔습니다. 둘째, 자녀 지원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딸이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육아휴직을 했고 소득이 줄었습니다. 사위도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주 교육비와 병원비가 자연스레 김영수 씨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빠, 이번 달만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딸의 부탁에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매달 고정지출처럼 굳어졌습니다. 셋째, 건강이었습니다. 60이 넘으면서 영수 씨도 아내도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정기검진 비용이 꾸준히 나갔습니다. 특히 아내가 갑자기 무릎 통증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예금 통장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낡은 가계부에 적힌 적자라는 글씨는 더 굵고 선명해졌습니다. 영수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퇴직금이 금방 줄어드는구나. 이러다 몇 년 못 버티겠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가계부를 펼칠 때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주변과의 비교였습니다. 예전 회사 동료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은 여전히 잘난 척을 했습니다. 나는 퇴직금으로 지방에 빌딩 하나 샀어. 골프 멤버십에 가입했지. 매주 필드에 나가. 술잔이 돌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부러움과 허세로 가득했습니다. 영수 씨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퇴직금으로 겨우 대출 갚고 생활비를 메꾸고 있는데 동료들은 여전히 풍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 아내와 마주 앉은 지하철에서 그는 괜히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장을 많이 보나? 꼭 필요한 것만 사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 짜증은 사실 아내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작아진 자신을 감추려는 허세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내는 낡은 가계부를 가만히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남하고 비교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이거 좀 보세요. 이번 달도 이미 마이너스예요. 그 순간 낡은 가계부에 구겨진 모서리와 희미해진 글씨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그 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의 불안이 한꺼번에 눌려있는 듯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사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올려야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은행 대출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요. 영수 씨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손에 쥔 현금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아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원리금 상환은 또 다른 짐이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 생활부터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아이들 도와주고 싶지만 이러다 우리 둘 다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요. 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만 떨궜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거실 불을 꺼둔 채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공책 속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빚이라는 단어가 자꾸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삶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그는 은퇴 후 불과 몇 년 만에 가족의 기대와 허세, 그리고 끝없는 지출에 짓눌려 가계부 속 숫자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계부는 단순한 가정 기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집안의 무거운 현실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집안의 진짜 위기는 지난해 겨울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무릎 수술 후 회복이 더뎌 장기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치료비와 약값이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들었고 그 돈은 고스란히 가계부의 적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금리가 치솟으며 신용대출 이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으며 넘겼을 카드 명세서가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매달 고지서를 꺼내 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보, 이젠 정말 안 되겠어요. 우리 가진 돈이 거의 없어요. 퇴직금으로 버티던 것도 끝났고 대출만 쌓이고 있어요. 거실 탁자 위에 펼쳐진 낡은 가계부는 구겨지고 낡았지만 숫자만은 또렷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2배 넘게 많았습니다. 아내는 그 가계부 위에 손을 얹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수십 명 부하 직원 앞에서 당당히 결정을 내리던 그가 이제는 작은 공책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무료 재무 교육 프로그램을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거기서 강사가 한 말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비교와 허세 때문에 있는 돈까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검소하게 사는 습관이야말로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영수 씨는 다시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그동안 채워진 적자와 빚, 그리고 허세로 인한 과소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외식, 자녀에게 무리하게 도와준 생활비, 모임 자리에서의 체면치레 같은 지출을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는 단순하게 삽시다.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가 파인다이닝이에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 말에 영수 씨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수 씨의 삶은 아직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출이 남아있고 병원비도 매달 나갑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허세와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검소함 속에서 편안함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낡은 가계부에는 여전히 빼곡한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자와 한숨 대신 작은 절약과 소박한 기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식 대신 집밥, 이만큼 절약. 손주 선물은 장난감 대신 함께 산책. 이런 메모들이 그의 노후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의료비가 늘어나고 자녀 지원까지 이어지는 현실에서 검소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허세를 버리고 비교를 내려놓고 내 가계부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남들이 가진 것보다 내가 지켜야 할 삶에 집중할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낡은 가계부 한 권에서 시작된 김영수 씨의 깨달음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검소함은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무기다.